안녕하세요. 차블휘입니다. 오늘은 린포로 하는 정리증명 교재의 6장 중에서 암시적 인수에 관한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절의 제목이 More on Implicit Argument 이죠. 암시적 인수에 관한 추가적인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In section Implicit Argument 암시적 인수에 관한 절에서 이 절은 2장에 나왔던 절이에요. 예전에 우리가 배웠던 거죠. We saw that if Lin displays the type of a term T as x of alpha to beta x, then the curly brackets indicate that x has been marked as an implicit argument to T. 예전에 우리가 확인한 게 뭐냐면 린이 T라는 항의 유형이 x 쌍점 알파 화살표 베타 x라고 표시한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중괄호는 무엇을 나타내냐면 x가 동속함수 또는 의존함수인 t의 암시적 인수라는 표시가 되어 있음을 나타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This means that whenever you write t, a placeholder or hole is inserted.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t라는 식을 쓸 때마다 자리 표시자 또는 구멍이 삽입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So that t is replaced by @t underscore. 그래서 우리가 t라고 썼지만 실제로는 그 식은 기호가 붙은 t 뒤에 밑줄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자리 표시자 또는 구멍이라는 것은 뒤에 나오는 밑줄을 의미합니다. 밑줄은 린으로 하여금 저 밑줄에 채워져야 할, 저 밑줄에 들어가야 할 식을 찾게 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저거를 넣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어떤 식이 저기에 들어가는데 그 식이 뭔지를 내가 쓰지 않고 린이 알아서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고 기호는 무슨 의미인지 다시 설명드리자면 t라는 함수의 모든 인수를 명시적으로 바꾸는 역할을 해줘요. 됐죠? 뭐 이것까지는 그렇게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결국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결국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t라는 함수가 어떤 암시적 인수를 취할 때 그 암시적 인수는 우리가 직접 제시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뭔지를 우리가 명시적으로 작성하지 않아도 린이 알아서 그거를 찾아낸다는 얘기예요. 그 인수는 알아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If you don't want that to happen,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면 you have to write @t instead. 그래서 t라는 함수의 암시적 인수가 자동으로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고 싶으면 기호를 쓰란 얘기입니다. Notice that implicit arguments are inserted eagerly. 암시적 인수는 열렬히 들어간다는 점을 주목하라, 유념하라 라는 얘기인데 여기에서 열렬히라는 부사의 의미를 좀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열렬히라고 말은 했지만 이게 의미하는 바는 실제로는 이래요. 가능한 한 많은 상황에서 암시적 인수를 알아서 린이 채워준다는 얘기입니다. Suppose we define a function f of x, y, and z with the arguments shown. 주어진 식에 나온 것처럼 인수들을 갖고 있는 f라는 함수를 우리가 정의한다고 가정하자. Then when we write the expression f7 without further arguments. 만약 우리가 f7이라고 하는 식을 그 뒤에 추가적인 인수를 넣지 않고 작성한다면 이거는 어떤 식으로 구문 분석이 되냐면 f7 밑줄이 됩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됐냐? 그 이유는 첫 번째 인수인 x가 일단 7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인수가 암시적이기 때문이에요. 암시적이란 거는 그 인수는 우리가 직접 무엇인지 알려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린이 알아서 찾습니다. 근데
그 암시적 인수는 가능한 한 많은 상황에서 들어간다고 했죠. 넣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삽입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F7까지만을 썼지만 린이 암시적 인수도 추가를 해 버립니다. F의 두 번째 인수를 넣어 버려요. 근데 그게 무엇인지는 린이 알아서 찾는 거죠. 가끔은 우리가 이런 방식을 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원하는 바가 아닐 수 있죠. 그럴 때에는 이보다 덜 열렬하게 암시적 인수를 집어넣는 주석을 사용하시면 되는데, 그런 약한 주석은 중괄호를 두 겹 쓰는 겁니다. 이거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 자리 표시자가 그 뒤에 나오는 명시적 인수가 있을 때만 자리 표시자가 추가가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F7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인수가 y이고 이게 암시적 인수죠. 근데 세 번째 인수가 명시적 인수이잖아요. 첫 번째 인수만 넣었기 때문에 이때는 F7이라는 식은 뒤에 암시적 인수가 들어갈 필요가 없지만, 세 번째 인수인 z가 명시적이기 때문에 이것까지 만약 추가해서 넣었다면 그 중간에 있는 암시적 인수도 추가가 돼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말이 약간 이해가 잘 안 가실 수도 있으니까 그 다음 문장을 한번 볼게요. This annotation can also be written using as. 자, this. 자, 이런 표기법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 유니코드 중괄호는 옆비금 쓴 다음에 왼쪽 중괄호 두 번 치거나 아니면 오른쪽 중괄호 두 번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런 주석을 사용했을 때는 F7이라는 식은 있는 그대로 구문 분석이 되지만, F73이라는 식은 F7 밑줄 3이 돼요. 그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랑 세 번째 인수는 명시적이고 두 번째 인수가 암시적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시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있어요. F73이라는 거를 썼을 때 7은 X를 의미한 게 맞아요. F의 첫 번째 인수 X를 의미한 게 맞고, 3은 근데 Y를 의미한 게 아니에요. Y는 암시적인 인수이니까 이거는 넘어간다는 얘기죠. 3은 두 번째 명시적 인수인 Z의 값이라고 리는 이해합니다. 근데 X랑 Y 중간에 Y라는, 잠깐만요. 제가 X랑 Y 중간이라고 했나요? 예, 잘못 말했습니다. X랑 Z 중간에 Y라는 인수가 들어있죠. 근데 그게 암시적 인수잖아요. 따라서 그거를 린이 알아서 추가해 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F73이라는 거는 F7 밑줄 3으로 이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것을 설명하는 보기가 다음에 나와 있는데, 이거를 이해하기 전에 우선 텍스트 편집기를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이미 메모를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본 f라는 함수를 임의로 다음과 같이 제가 정의했어요. 그러니까 x 더하기 y 더하기 z라는 정의는 그냥 아무렇게나 작성한 겁니다. 이건 중요하진 않아요. f라는 함수는 일단 3변수 함수라는 건 이해 가시나요? 왜냐하면 변수가 3개 있으니까. 근데 두 번째 변수는 암시적이고요. 그리고 반환 유형은 넷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자연수를 받아서 자연수를 출력하는 또는 반환하는 함수라고 이해할 수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f라는 함수의 유형이 뭔지는 위에 나온 것과 위에 나온 정보 창의 메시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net 화살표 y 쌍점 net 화살표 net 화살표 net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net이라고만 쓰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두 번째 인수가 암시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리고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은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체크 명령어 뒤에 나오는 식 앞에다가 기호를 썼을 경우에는 f라는 함수의 인수가 이미 다 들어간 상태의 유형을 확인한 게 아니라 그냥 f라는 함수 자체의 유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까는 at 기호를 쓰지 않았죠. at 기호를 쓰지 않으면 f의 인수가 다 들어간 상태로 그것의 유형을 보여줍니다. 뭐 그런 차이가 있어요. 자, 그러면 다음 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5번 줄을 보시면 좋은데 F0이라는 식의 유형은 무엇일까요? 0은 x의 값을 의미하죠. 근데 y랑 z가 뭔지는 아직 우리가 직접 제시 안 했습니다. y는 애초에 제시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y는 암시적 인수이니까 린이 알아서 채워 넣겠죠. 따라서 y도 이미 린이 이 식에다가 y에 해당하는 값을 집어넣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남아있는 거는 z밖에 없죠. 따라서 f0이라는 식은 넷에서 넷으로의 함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유형은 오른쪽 정보창에 나온 것처럼 넷 화살표 넷이죠. 이해 가셨나요? f0이라는 식은 사실 7번 줄에 나온 것과 같이 이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인수인 y는 암시적이기 때문에 린이 알아서 f 뒤에 f에 집어넣거든요. 그래서 f0은 at 기호를 붙인 f0 밑줄과 같다는 거. 그거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만약 이 밑줄을 없앤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6번 줄이 그 결과인데 여기 보시면 암시적 인수를 린이 알아서 채워 넣지 않았죠. 그렇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F0식이 넷 화살표 넷에 속하는 게 아니라 Y 쌍점 넷 화살표 넷 화살표 넷에 속하는 거예요. 자, 차이가 있다는 거 그거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 F01은 그럼 어떻게 이해가 될까요? 첫 번째 인수는 x의 값이고 두 번째 인수는 y가 아니라 z의 값이 됩니다. 왜냐하면 y는 암시적이니까 이거는 우리가 명시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 명시적 인수인 z의 값이 1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y는 중간에 어떻게 됐을까요? 9번 줄에 나와 있는 것처럼 f라는 식은 사실은 0, 그다음에 밑줄 1을 f의 인수로 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밑줄에 해당하는 그 식은 린이 알아서 찾아야 하는데 사실 f를 이렇게 정의했으면 y가 뭔지는 린이 알아챌 수가 없어요. 근데 임시로 제가 설명을 위해서 정의를 그냥 저렇게 쓴 거니까 너무 신경은 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결론이 뭐냐면 8번 줄이랑 9번 줄에 나와 있는 식은 같다는 얘기예요. 같고 둘이 같은 식이니까 당연히 유형도 같겠죠. F0, 1이 속하는 유형은 넷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수란 얘기예요. 예. 자, 이번엔 함수 g를 보겠습니다. 함수 g는 아까와 어떤 점이 다르냐면 암시적 인수가 이전처럼 열렬히 삽입되는 게 아니라 약한 암시적 인수이기 때문에 뒤에 명시적 인수가 나와 있을 때에만 그 값을 린이 알아서 찾아서 집어넣어요. 하지만 어쨌든 간에 g라는 함수의 유형은 f와 차이는 없죠. 그냥 두 번째 인수가 강한 암시적 인수이냐 아니냐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3변수 함수인 거 똑같고 그 다음에 g0이라는 식은 이번엔 어떻게 이해가 되냐면 이 암시적 인수 값을 알아서 린이 찾아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그 암시적 인수 값을 린이 저 식에 알아서 넣어주지 않아요. 이 경우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y 쌍점 넷이 나오는 거예요. F0이랑 비교를 해보면 차이가 있죠. F0은 넷 화살표 넷이었잖아요. 근데 G0은 그렇지가 않죠. y가 남아 있습니다. y가 아직 들어가지 않은 상태죠. 그렇죠? 그래서 f와 달리 함수 g는 G0이라는 식이 그냥 그 바로 다음에 나와 있는 g를 명시적으로 바꾼 함수에 0만 집어넣은 것과 차이가 없는 거예요. 15번 줄이랑 16번 줄에 각각 나와 있는 식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16번 줄에 나와 있는 식과 17번 식은 다르죠. 왜냐하면 17번 식에는 암시적 인수가 들어갔으니까. 지에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차이가 있다는 거. 유형도 다르죠? y가 들어가지 않은 상태, 17번 줄에서는 y가 들어간 상태죠. 자, 그 다음 18번 줄을 보시면 G01이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F랑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식 역시 중간에 있는 암시적 인수가 이번에는 알아서 추가됐기 때문이죠. 이게 알아서 삽입이 되었습니다. 밑줄이 알아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가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그 다음 보기를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반사성 관계, 그 다음에 대칭성 관계, 추이성 관계, 마지막으로 유클리드 관계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제가 아마 4장에서 같은 관계를 설명했을 때 유클리드 관계를 제외한 나머지 3가지 성질은 이미 다뤘을 거예요. 근데 한 번 더 설명드리기는 하겠습니다. 네, 좀 짧게, 길지 않게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알파라는 어떤 유형이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R라는 알파에 대한 관계가 주어져 있을 때 알파에 속하는 모든 항 A에 대하여 A와 A 그 자신이 R라는 관계를 가지면 그런 관계 R는 반사적이라고 얘기해요. 같은 관계를 예로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더 잘 가실 겁니다. 같은 관계는 모든 항 A에 대하여 A가 A랑 같죠. 자, 여기 가운데에 들어있는 저 등호도 같은 관계라는 어떤 이항 관계를 나타내요. 근데 그 관계가 반사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A는 A랑 같으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항이 어떤 관계를 맺잖아요. 근데 이 경우에는 관계가 등식인 거죠. 같음이란 관계인 거죠. 어쨌든 간에 그런 관계를 맺으니까 이런 관계는 이런 성질을 성립시키는 관계는 반사적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음 대칭성을 볼 건데 이거는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모든 두 항 A, B에 대하여 A가 B랑 관계를 맺으면 R라는 관계를 가지면 그 두 항의 순서를 바꾼 것도 R라는 관계를 가진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추이성이란 건 뭐 그냥 있는 그대로 설명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A랑 B가 R 관계를 갖고 B랑 C가 R 관계를 가지면 A랑 C가 R 관계를 갖는다. 그러면 이 두 가지 다 등식으로 한번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A랑 B가 같으면요. B랑 A가 같나요? 같죠? 그러니까 이거는 A, B가 무엇이든지 간에 항상 성립하죠. 따라서 같음 관계는 대칭적입니다. 다음 A랑 B가 같고 B랑 C가 같으면 가운데 있는 저 논리곱을 그냥 화살표로 바꿀게요. A랑 B가 같고 B랑 C가 같으면 A랑 C가 같나요? 이거 같죠? A랑 B가 같고 B랑 C가 같으면 A랑 C가 같다. 추이성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예를 들 수 있는데 A가 B보다 작거나 둘이 같고 B가 C보다 작거나 둘이 같을 때 A는 C보다 작거나 둘이 같냐? 그쵸? 그래서 이 작거나 같은 관계도 추이성이 성립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뭐 A, B, C는 자연수라고 생각하셔도 좋고 정수가 될 수도 있겠죠. 유리수, 실수 같은 것도 가능할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유클리드 관계라는 우리가 이전에 배우지 못한 개념이 새로 등장하는데 뭐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A랑 B가 R 관계를 갖고 A랑 C가 R 관계를 가질 때 B랑 C가 R 관계를 갖는다. 이거는 근데 왜 유클리드 관계라고 부르는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뭐 그러려니 할게요.
자, 첫 번째 정리가 뭔지 살펴보니까 알파라는 유형이 주어져 있고 R라는 알파에 관한 이항 관계가 주어져 있어요. 근데 둘 다 암시적 인수이죠. 그다음에 레플 R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R가 반사적이라는 가정이고 유클 R라는 거는 R가 유클리드 관계라는 가정입니다. 이거를 바탕으로 R가 대칭적이라는 명제를 증명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번 다음에 중괄호를 쓰고 A, B라는 항을 도입했어요. 중괄호를 쓰는 이런 방식을 2 장에서 다뤘는지는 모르겠는데 제 기억으로는 아마 안 다뤘던 것 같아요. 6 장에서 처음으로 설명하는 걸 겁니다. 자, 근데 이거는 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R가 대칭적이라는 것의 정의가 뭐였나요? 이 전칭 명제였죠? 이거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만요. 여기로 한번 가서 식을 써 보겠습니다. 이렇게 썼고 그다음에 from 한번 써 볼게요.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식은 그냥 주석이에요, 사실. 이거 안 써도 그만인데 R가 대칭적이라는 것의 의미를 좀 더 명확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가 증명하려고 하는 명제는 전칭 명제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것은 두 가지 암시적 인수를 갖는 그런 이걸 뭐라고 해야 할까? 그런 명제라고 보실 수 있어요. 명제 자체가 그런 인수를 갖는 건 아니지만 일단 여기선 그렇게 얘기할게요. 이 명제의 증명은 두 가지 인수를 취하는데 그게 암시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중괄호를 썼습니다. 그다음에 H는 AB가 R라는 관계를 맺는다는 가정이에요. 이거를 그냥 좀 더 간단하게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냥 한 줄로 이렇게 축약해서 서술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증명해야 하는 건 BA라는 RBA라는 명제를 증명하는 거죠. BA가 R 관계를 갖는다는 거 순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RAB라는 명제가 참이라고 해서 반드시 모든 관계에 대하여 RBA가 성립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성립하는지 아닌지를 증명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증명했는지 보니까 유클리드 관계의 성질을 좀 이용했네요. 그래서 H 보시면 H는 R, A, B가 참이라는 가정이고 그다음에 래플 R가 뭐를 증명하는 건지 좀 봐야겠는데 아마 이거 아닐까요? R, B, B 아니네. 그럼 RAA예요. 그다음에 이 두 가지 가정을 바탕으로 유클리드 관계에 따라 RBA가 성립한다는 걸 보였는데 이게 왜 가능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유클리드 관계에서 ABC라고 하는 인수는 암시적이기 때문에 명시적인 항은 일단 RAB라는 명제의 증명과 RAC라는 명제의 증명 이 두 가지만 필요해요. 그래서 실제로 유클 R라고 하는 R가 유클리드 관계라는 증명 뒤에 이제 두 가지 증명항을 단 거죠. 그리고 제가 약간 유클리드라는 정의랑 그 유클리드라는 어 어떤 이항관계 R에 관한 성질의 증명을 좀 헷갈렸을 수 있는데 유클 R라고 하는 게 증명이고 유클리디언 R라는 건 명제입니다. 그래서 유클 R라는 게 두 가지 증명항을 취할 수 있는 객체예요. 그거는 제가 약간 좀 헷갈렸을 수 있습니다. 지금 말한 게 정확해요. 어쨌든 간에 이게 왜 성립하는지를 좀 생각해 봐야 하는데 RAB에 해당하는 게 일단 RAB예요. H. 왜냐하면 H가 첫 번째 명시적 인수니까. 그러면 A랑 A 맞고 B랑 B 맞죠. 지금 제가 뭔 소리 하는지 약간 이해 못 하실 수 있는데 A
자리에 들어가는 변수가 A인 겁니다. 이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다음 경우에는 달라요. 두 번째 증명이 보이는 명제가 RAC가 아니라 RAA이거든요. 따라서 A가 A에 대응되는 건 맞는데 C가 A가 됩니다. C에 A를 대입했다고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면 그 결과 나오는 증명은 뭐냐면 어떤 명제의 증명이 나오냐면 C가 A라고 했잖아요. RBA의 증명이 나오는 겁니다. 따라서 RBA라는 결론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죠. 유클리드 관계를 좀 잘 생각해 보면 두 가지 가정에서 두 번째 항만 결론에 나오죠. B랑 C라는 항만 결론 부분의 식에 나옵니다. 따라서 첫 번째 가정의 두 번째 항 B, 그다음에 두 번째 가정의 두 번째 항 A, B, A가 결론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증명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갔어요. 다음 R가 대칭적이면 그리고 R가 유클리드 관계면 R는 추이적이다. 이거 역시 우리가 무엇을 증명하는 거냐면 잠깐만요. 그리고 지금 show from 구문을 사용하고 있는데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저거는 안 써도 그만이에요. 다만 저는 이거를 써서 이해를 좀 더 쉽게 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R가 추이적이라는 명제는 정의상 23번 줄에 나와 있는 제가 하이라이트 표시한 이 명제와 같아요. 전칙 명제와 논리적으로 동등합니다. 자, 이거를 증명해야 하는데 맨 처음에 나오는 세 가지 인수들이 모두 암시적이니까 중괄호를 쳐줬고 그 다음에 두 가지 가정이 들어있죠. 가정의 이름이랑 그것이 증명하는 명제랑 띄어쓰기를 제외하고는 똑같으니까 약간 헷갈리실 수 있는데 스페이스 문자가 없는 건 가정이고 스페이스가 있는 건 명제입니다. 예, 그거를 자꾸 저도 헷갈려 하니까 좀 조심해 주세요. 이거는 가정들을 다 도입하는 거여서 우리가 증명하려는 명제가 뭔지는 오른쪽 정보창에 나와 있죠. RAC를 증명해야 돼요. 그래서 저거를 써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썼고 RAC가 참이라는 걸 또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보니까 유클리드 관계를 또 썼네요. 근데 보니까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아니에요. 어렵네. 잠깐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두 가지 가정만을 곧바로 이용해서 유클리드 성질에 따라 RBC를 이끌어낼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러려면 첫 번째 가정이랑 두 번째 가정의 각각의 첫 번째 그 항이 똑같아야 하는데 A랑 B로 다르잖아요. 그래서 안 됩니다. 그러면 뭔가를 좀 바꿔주면 좋을 것 같은데 뭐를 바꿔주면 좋을까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대칭성이 성립하니까 항의 순서를 어디에서 좀 바꿔주면 좋을 것 같은데 잠깐만요. 우리가 증명하려고 하는 게 뭔지를 헷갈렸어요. 우리가 증명하려고 하는 건 RAC입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땐 A랑 B를 순서를 바꿔주면 되겠는데요. A랑 B의 순서를 바꿔야 하니까 여기도 이렇게 나와 있죠. 심 R, RAB. 이거는 RBA를 의미하고 자, 다시 설명드릴게요. 대칭성을 이용해서 그리고 RAB라는 가정을 이용해서 RBA가 성립함을 보였습니다. 이게 이 소괄호 안에 나와 있는 식의 의미이고요. RBA가 성립하고 RBC가 성립하니까 유클리드 관계에 의해서 자, 두 번째 항만 뽑아내면 되죠. A, B 그리고 첫 번째 항은 B로 갔죠. 따라서 RAC가 성립한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정리를 이용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이고 싶은 걸 이제 드디어 증명할 수 있는데 우리가 증명하려는 최종 정리를 보일 수 있는데 그게 뭔지 살펴보니까
R가 유클리드 관계이고 반사적이면 R는 추이적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본 거를 보니까 우리가 증명한 정리들을 보니까 일단은 R가 유클리드 관계라는 건 다 가정에 포함되어 있었죠. 근데 그다음에는 그 R가 반사적이면 대칭적이고 그리고 R가 대칭적이면 추이적이다라는 것까지 보였어요. 근데 그러면 R가 유클리드 관계고 반사적이면 추이적이라는 건 금방 나오겠는데요? 그쵸? 자, 그래서 이를 한번 증명하려고 하는데 지금 여기서 A, B, C가 약간 색깔이 구별이 잘 안 가실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어두워요. 어둡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 변수 이름들이 명시적으로 지정이 안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뭐 그거는 그러려니 하고 자, 여기서 한번 볼게요. 정리 2를 사용했는데 정리 2는 두 가지 명시적 인수를 취하죠. R가 대칭적이라는 가정과 R가 유클리드 관계라는 가정. 그래서 첫 번째는 R가 대칭적이라는 가정이고 그다음엔 이거는 뭐 너무 뻔하니까 안 쓸게요. 가정 이름만을 통해서 그게 무슨 명제를 보이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 R가 대칭적이고 R가 유클리드 관계이므로 정리 2에 의하여 R는 추이적이다라는 거를 보인 거예요. 그다음에 그러면 이 소괄호 안에 있는 증명항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이제 이해하면 되겠죠. 저것만 이해하면 끝납니다. R가 대칭적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였냐? 정리 1을 이용한 건데 이 정리 1 역시 두 가지 명시적 인수만을 취하죠. 그렇죠? 그래서 두 가지 명시적 인수가 뭔지 보니까 R가 반사적이라는 가정, 그다음에 R가 유클리드 관계라는 가정인데 그럼 이해는 됐어요. 이해는 됐는데 왜 at 기호가 유클리드 R, 유클 R라는 가정 앞에 들어 있을까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거를 없애면 안 되나? 되는데요? 뭐지? 왜 쓴 거지? 약간 좀 당황스러운데 어 예전에 이 교재가 쓰였을 때랑 지금 린이 작동하는 방식이 바뀐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저자가 불필요한 기호를 넣은 거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그다음 내용이 어떤지 한번 볼게요. R라는 이항 관계가 주어져 있고 그것이 유클리드 관계일 때 유클리드 관계의 어 다시 R가 유클리드 관계라는 가정의 유형을 확인하려고 하니까 이때는 뭔가 이상한 기호들이 나오죠. 이런 거를 메타 변수라고 린은 부르는데 쉽게 얘기해서 저기에 들어가는 식이 뭔지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일단 여기까지는 알겠어요. 그러면 교재 내용을 다시 봐야겠습니다. 자, 이거는 생략할게요. 별거 없는데 그냥 영어로 읽지 않고 한국어로 해설만 하겠습니다. 정리 3을 증명하기 위해서 정리 1과 정리 2를 각각 증명했는데 정리 1은 무엇이냐면 반사적이면서 유클리드인 관계는 대칭적이고 정리 2는 무슨 내용이냐면 대칭적이면서 유클리드인 관계는 추이적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것들을 이용해서 반사적이고 유클리드인 관계는 추이적이라는 것도 밝혀낼 수 있습니다. But notice that we have to manually disable the implicit arguments in Euclid R. 그러니까 지금 아마 린이 작동하는 방식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예전에는 at 기호를 안 쓰면 아마 오류 메시지가 나왔을 겁니다. 근데 안 나오죠? 린이 좀 더 많이 좋아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 교재를 처음 읽었을 때는 2022년이었고 3년 전이에요. 3년 전에는 오류 메시지가 났던 것 같아요. 지금은 안 나네요. 뭐 내부 작동 방식이 좀 바뀐 거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예전에는 문제가 생겼다. 왜냐하면
린이 불필요하게 너무 많은 암시적 인수를 자기 마음대로 집어넣었기 때문이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죠. 린이 좀 더 똑똑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약한 암시적 인수라는 표기를 해 주는 두 겹짜리 중괄호 주석을 써 주면 됐는데 지금은 저걸 안 써도 괜찮네요. 약간 좀 허탈하기는 한데 그렇습니다. 그쵸. 예, 안 써도 되는 게 맞고. 근데 쓴다고 해서 나쁠 거는 없어요. 그쵸? 되죠? 자, 그래서 뭔가 결말이 좀 어색하게 끝났는데 어색하게 됐는데, 원래는 저런 상황에서는 두 겹짜리 중괄호를 써야 했다. 암시적 인수를 약하게 만들어야 했다. 그거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아마 그거를 써야 하는 상황이 존재할 거예요. 근데 언제냐? 글쎄요. 이젠 좀 덜, 저도 덜 자신 있게 말할 수밖에 없는데 자신 있게 말을 못 하겠네요. 왜냐하면 린이 좀 더 업그레이드가 많이 됐다 보니. 아마 업그레이드 된 게 맞을 거예요. There is a third kind of implicit argument that is denoted with square brackets. 자, 그리고 대괄호로 감싸는 암시적 인수도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배웁니다. 아니, 뭐 이렇게 많아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10장인가? 10장에서 유형 클래스를 배우는데 그때 이제 이 대괄호가 하는 역할이 뭔지 배우실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표기법 절을 살펴볼 거고요. 이거도 아마 좀 설명하는데 시간이 들어갈 겁니다. 오늘 제가 이 영상을 녹화하는데 이미 1시간이, 지금 말고 1시간이 추가로 들어갔어요. 이게 네 번째 녹화입니다. 네 번째. 어쨌든 녹화를 앞으로 실수 없이 해야겠죠. 그래서 끝까지 6장 내용 잘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녹화는 지금 여기에서 끝낼게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